시원해님, 안녕하세요. 네, 이따님도 반갑습니다. 일단 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림님도 반갑습니다. 다들 아침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주셔서 감사합니다. 1분 정도 있다가 시작을 할 거고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매일 보기는 하지만 네, 시연혜님 감사합니다. 소라트님도 반갑습니다. 원영님도 반갑습니다. 가끔 음이 조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직 위험성이 살짝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운영자 분을 제가 늘려놓을 때가 있어요. 네. 아, 원영님 안드로이드시구나. 네. 이렇게 이모티콘에서 네. 네, 드러나고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러면 1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차츰 들어오시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시작을 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이 방은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송출을 하고 있어요.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직 양방향 송출은 조금 이것저것 준비 중이어서 레몬룸 요거 카카오음에서는 대화를 좀 하는 가능한 쪽으로 하고 있지만 클럽하우스에서는 일단 제가 송출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 자체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저작권 커머스라고 제목을 해 놓았는데 보통 일단 사이드 프로젝트, 그 다음에 사업이나 창업, 부업, 스타트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모델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꼭 제목에 있는 것들 말고도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내용들 자체도 사실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거나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면서 점점 가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팅방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드리는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자료를 공유하거나 정보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카카오음에서는 이제 맨 윗줄에 있는 오른쪽에서 세 번째 확성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 보통 제가 인스타 주시면 제가 DM으로 인스타로 DM을 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오늘부터 지금 클럽하우스가 메시지 기능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혹시 이따 시간이 남으면 살짝 언급은 드릴 건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클럽하우스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대화를 일단은 아직 조금 연습이나 기계 설정이 마저 필요해서 바로 나누지는 못하더라도 클럽하우스에서 나도 그 오픈 채팅 링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메시지를 주시면은 제가 링크를 드리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오신 동글님, 우주 속의 먼지님, 엘리님, 제이드님, 리치판다님, 희나리님, 홍익인감님도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이즈님이랑 토니님도 반갑습니다. 네, 다들 이렇게 오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이른 시간이라서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시면 시간을 조금 변경을 하는 것도 늘 고려는 하고 있는데 또 이걸 위해서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들은 내용이어도 조금 녹음을 된 거를 따로 또 여러 번 청취하고 싶다라는 의견들도 주셔서 그런 내용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하고 다른 분들한테 의논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방 소개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 방은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뭐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올라오셔서 다양하게 얘기를 주시거나 코멘트 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득이 말씀을 못 주시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들어오신 승우 아빠님도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얘기는 컨텐츠의 저작권이나 커머스 관련해서 살짝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아직 일정은 조금 다시 생각을 하고 있지만 NFT에 대해서도 결국 얘기를 드릴 건데 그런 NFT의 전제 조건이 되는 부분들이 결국 컨텐츠를 어떻게 구매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저작권을 고려를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꼭 음악이나 그림이나 어떤 영상이나 이런 컨텐츠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로서, 유저로서 활용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혹은 본인이 진행하시는 스타트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들에서도 이런 부분들이랑 분명히 추후에 연결이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참고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제가 얘기 드리는 내용이 당연히 전부는 아니고요. 최대한 1시간 안에 담으려고는 하지만 그런 만큼 여러분들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시간 안에 담으려고 하지만 1시간 안에 모든 내용이 끝나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생략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 주제에 대한 계기는 어제 이 카카오 음에 대해서 저작권 협회가 이슈가 있었어요. 뭐 음악방을 계속 틀어도 되느냐 하는 부분들. 근데 이제 그걸 오늘 다루려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가수가 본인의 노래를 이 안에서 불러도 저작권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나 소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컨텐츠와 저작권에 관련된 건데, 참고로 또 컨텐츠와 커머스에서도 이제 요즘 활발한 움직임은 계속 있어요. 왜냐면 영화도 그렇고 유통도 그렇고 뭐 PPL이나 광고가 계속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또 전혀 별개의 세션에서 다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컨텐츠와 저작권, 그리고 그게 커머스로 연결돼서 어떻게 NFT로 되나 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의 취지 자체는요, 비즈니스를 위한 저작권, 저작권을 위한 비즈니스에 대해서 예전에 얘기를 좀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외에도 또 사실 사이드 프로젝트랑도 그런 저작권들이 관련이 되는 부분을 며칠 전에 얘기를 했었죠. 로님을 초대를 해서 지금 마침 카카오음에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 커뮤니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아무래도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 이슈가 추후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의 저작권이나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소비자로서의 부분도 포함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후반부에는 특히 작품이나 컨텐츠의 구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림 작품을 산다고 할 때 일단은 오프라인 기준인데 얼마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게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의 어떤 컨텐츠나 혹은 노동에 대한 가치,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당장 스타트업을 하진 않더라도 나중에 은퇴를 하고 어떤 내가 살아온 기록을 뭔가 컨텐츠화해서 뭐 책을 내거나 한다라고 했을 때도 결국 적용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이고요. 뭐 요즘에는 은퇴까지 이렇게 멀리 바라보지 않아도 조금 원하면 바로 뭐 독립출판이나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본인의 컨텐츠랑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메타버스 얘기를 좀 1시간에 압축을 해서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런 컨텐츠의 저작권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작품의 판매 혹은 구매, 예를 들면 얼마의 작품을 사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게 나중에 NFT 이야기로 연결이 될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을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래서 얘기 드릴 거는요, 일단은 지난 이야기에서 저작권이나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살짝 훑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와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특히 저작권을 위반하는 이슈가 되는 거라든지 위반하는 판단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 NFT에서 나오는 소유권, 그다음에 저작권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NFT에서 말하는 소유권이랑 저작권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기존의 컨텐츠를 가지고 좀 얘기를 드릴 거고, 그거를 보호하려고 지금 어떻게 또 트렌드가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드리고 나서, 그래서 작품을 구매하면 얼마? 이런 부분까지 조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이제 물론 오프라인에서 어떤 그림 작품을 사는 그 기준 하나가 온라인이나 혹은 그림 이외의 컨텐츠들에 바로 적용이 될 수 없는 거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의 기준을 뭐 예를 들면 이게 희소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피가 불가능한 것 어떤가,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받는 것도 결국은 모든 컨텐츠들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단순히 제작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그 제작의 디자인이나 아니면 이제 웹에 홍보를 하는 사진이라든지 그런 컨텐츠들도 결국은 전부 누군가의
어떤 컨텐츠를 제작한 시간이나 노동에 기반을 하는 거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여러모로 연결이 될 수 있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질문이나 혹은 내 생각은 좀 다르다 하는 여러 가지 코멘트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올라오시거나 혹은 채팅방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 이야기가 어땠는지 간단히 얘기를 드려볼게요. 전에 저작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보호를 하는가 하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그때 지식재산권 안에 뭐 저작권이나 여러 가지 권리가 들어가는 거를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BM 특허, 비즈니스 메소드 특허 혹은 비즈니스 모델 특허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영업이나 업무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데이터나 기술에 관한 것, 요 두 가지가 들어가야 특허를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허를 통해서 필요한 뭐 아이디어라든지, 근데 단순히 아이디어만 있어서는 안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적인 것과 데이터 혹은 기술적인 게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전문적인 부분은 물론 본인이 가능하시면 좋지만 조금이라도 애매할 때는 변리사나 전문가를 찾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데에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같이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저작권 얘기 드리면서 특허를 찾아보기 위한 특허에 관련된 이제 사이트들이라든지 해외 모델이나 해외 기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을 내는 경우 있죠. 사실 상표권은 꼭 누군가가 의도가 있어서 나를 따라하지 않더라도 비슷해지거나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상표권 얘기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특히 제가 결론까지는 아니지만 특히 포인트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제작을 하거나 혹은 추후에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을 하거나 할 때 많이 고려하시면 좋은 거는 누군가가 너 나 따라한 거 아니야? 라고 나한테 할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컨텐츠를 어떤 비공개된 곳에 아카이빙을 해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너무 공개되어 있으면 당연히 누군가가 따라하기 쉽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좀 비공개된 곳에 뭐 스케치를 뭐 좀 캡처를 하거나 사진으로 찍은 걸 올린다든지 생각했던 기록들을 일단 올려놔서 그게 타임스탬프가 찍힌 인터넷상의 데이터이거나 PDF여야 이제 법적으로 누가 시비를 걸었을 때 좀 증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상대방도 내가 따라한 게 아닌데 내가 따라했다고 오해를 할 수 있고요. 그럴 때 과거에 내가 이렇게 충분히 이런 진행을 해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과거에 대한 정보들을 좀 비공개로 아카이빙을 해놓으면 그 타임스탬프가 찍힌 그 시점이 내가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 법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당시에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마지막 부분에 블록체인에서도 결국 저작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저작권이나 그런 권리들을 쪼개는지가 관건이라는 얘기를 저작권 얘기 때 드렸었고요. 네, 이 좀 저작권은 되게 복잡하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 방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전문가한테 의논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에서 조금 그런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어제 얘기 드렸는데 어떤 얘기 드렸냐면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은 메타버스의 어떤 최근의 뉴스들 그리고 메타버스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영화나 게임 그다음에 기존의 개념들이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메타버스에 있는 문제점, 법조망을 좀 피해가게 되는 부분이나 가상화폐나 혹은 중독성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게임이나 SNS랑 연결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에는 메타버스 상의 오피스도 있죠. 가상 공간에 출근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나 그다음에 관련된 스타트업이나 우리나라 내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그다음에 메타버스와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 드렸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얘기 드리려는 주제는 그렇다고 해서 바로 메타버스에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 무언가를 쪼개고 그걸 나누어서 판매를 한다는 게 사실 포인트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전부 얘기를 할 내용은 아니지만 결국 NFT에서도 음악이나
지금 그림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내용들도 결국은 부동산처럼 메타버스 안에서 잘게 쪼개져서 판매가 될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품이나 혹은 서비스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제가 예전에 막 메타버스랑 라이브 커머스가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식으로 상품 자체를 메타버스 안에서 팔거나 혹은 내가 사게 됐을 때 쪼개서 그 권리를 산다는 개념은 앞으로도 좀 활발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제 얘기를 드렸었고요. 대표적인 기업들이랑 해서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해서 저작권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구나, 네, 메타버스에서 많은 것들이 비롯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은 이제 많이들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점차 들어오는데, 컨텐츠의 저작권을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나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결국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아티스트만의 소유물은 아니거든요, 컨텐츠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즈니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남겨온 기록이나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도 결국 컨텐츠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걸 또 유튜브로 방송하시는 경우가 있고, 책을 쓰시는 경우가 있고, 사이드 프로젝트로 여러 하시는 프로젝트들을 적용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 컨텐츠의 저작권이 좀 중요해지는데, 사실 컨텐츠가 있을 때요, 이제 보통 저작권을 내가 창작한 컨텐츠에 대한 권리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기업에서 내가 제작을 하거나 한 부분은 또 내게 아니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저작권 위반 케이스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쓰면 되잖아 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업에 속해 있는 몸이면 그 기업의 컨텐츠들이 종속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걸 기업에서 조금 놓치거나 혹은 개인이 놓치는 경우에 그거를 좀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혹은 내가 기업에 속해 있어도 그것과는 별개로 부업으로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기업에선 그걸 규정을 해놓지 않았는데 뭔가 좀 분쟁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저작권 이슈가 많이 나오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관련해서 저작권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뭐 논문에서 막 연예인 기사 이런 거 보면 뭐 논문에 어디를 뭐 인용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런 부분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한 인용이나 혹은 뭐 이제 참고 이런 것도 저작권이랑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가 요즘 이제 저작권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전에는 한 2015년 정도에 가수 김장훈이 이제 불법 다운로드를 했다라는 그 기사가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불법 컨텐츠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됐었고요.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특히나 제가 좀 이렇게 뭐 검색을 하고 해보니까 아이돌의 영상을 짜집기 편집하는 게 요즘 정말 큰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이돌 교차 편집이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5초 이내로 그 영상들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는 것이 약간 그런 저작권 위반하는 걸 피해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사실은 저작권적으로 다 걸리는 건데, 그렇지만 이거를 사실 처음에 방송을 만든 그 방송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아이돌의 인기가 늘어나고 K-팝이 유튜브에서 검색이 되는 게 좋기 때문에 아직은 두고 있나 봐요. 약간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저작권에 굉장히 위반이 되는 건데, 나중을 위해서, 빅픽처를 위해서 더 좋은 이득을 위해서 또는 더 큰 금액을 받기 위해서 놔두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지금 짜집기 영상을 편집하시는 거는 아니지만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지금 생각한 부분들이 바로 위반으로 누가 뭐 시비를 걸거나 소송을 걸거나 분쟁이 소진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림이나 음악 외에도 책이라든지 여러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또 분야나 장르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렇다고 또 이거를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변호사한테 의논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런 거를 그래서 보호를 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있어요. 이 컨텐츠를 구매하는 이야기로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은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 국제적으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자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랑 경찰청이 그다음에 국제형사경찰기구, 그러니까 인터폴인데 인터폴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인터폴이랑 그런 국제적인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위한 국제공조 업무 협약 뭐 이런 거를 4월에 맺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근데 왜냐하면 요즘에는 워낙 그런 컨텐츠에 관련된 저작권 이슈가 많이 있지만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해외 컨텐츠가 많이 유출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제작하거나 혹은 생각하신 아이디어나 컨텐츠들도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얘기랑 통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의 지인들도 보면은 뭐 작품이나 아니면 글이나 이런 거를 이제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리세요. 그러면은 이제 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글귀를 본인이 고심을 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보고 공감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쓰고 이제 그걸 나중에 모아서 책을 내려고 올린 건데 그런 내용들을 좀 무단으로 해외에서 갑자기 인용을 한 게 나중에 검색에 나와서 지인이 당황을 한다든지 그런 이슈들도 사실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되게 자잘해 보이지만 쌓이면은 내가 내 비즈니스로 이제 하는 부분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누군가가 사실은 내 걸 따라 해놓고 내가 본인을 따라했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여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공개가 되지 않은 곳에 내 컨텐츠를 잘 아카이빙 해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런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얘기 드리고 있는데 제가 근데 다 아는 게 아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들으시다가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많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인터폴이랑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리치 판단님 이모티콘 감사합니다. 그 우리나라랑 인터폴에서 이렇게 공조를 해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특히 웹소설이랑 웹툰에도 좀 이야기가 많다고 해요. 그 전에 한번 제가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관련된 여러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면서 웹툰을 카피했던 이야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특히 요즘은 해외에서 웹소설, 이제 웹툰 이런 부분들이 카피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디지털 노마드의 직군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때 웹소설을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런 어떤 엔잡러로서 웹툰이나 웹소설도 손을 대시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으신 걸로 아는데 그런 경우에도 내가 따라하려고 한 게 아니지만 누군가랑 혹시 비슷해졌을 때에는 이제는 인터폴에서까지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점들이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조심해야 되고 늘 얘기 드리지만 내가 따라한 게 아니더라도 이미 비슷한 게 존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미리 검색하고 찾아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작권 위반의 포인트를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까지 얘기를 드린 거는 지난 저작권에 대한 이슈라든지 말씀드렸던 내용, 그 다음에 어제 얘기드렸던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콘텐츠와 저작권이 어떤 개념이고 그 위반하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그리고 후반부는 그 위반하는 판단의 포인트랑 그래서 소유권이랑 저작권은 무엇이고 작품을 구매하는 게 얼마라고 보통 생각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걸 가지고 이제 추후에 NFT에 기반이 되거나 어떤 투자에 기반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저작권 위반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약간 일단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초반에 뭐 카카오음에서 음악을 틀거나 하는 얘기도 드렸는데 그 의도적으로 내가 음악을 송출하겠다 혹은 그림을 보여주겠다 해서 남의 그림이나 남의 음악을 인용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배경음악이나 배경 그림으로 쓰이는 경우들이거든요.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배경음악으로 흐르고 있다 하는 게
의도성이 그렇게 짙지 않다고 보여지면 꼭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경우도 있어요. 기준 되게 어려운데. 근데 음악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영화를 틀었을 때 영화에서 이제 막 장면들이 지나가죠. 근데 거기에서 어떤 그림이 보여지고 그게 어떤 뭐 특정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조금 그림에 이제 주목이 되거나 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그 그림에 대해서 저작권을 가지신 분이 약간 소송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영화나 드라마에 들어가는 그런 작품이나 콘텐츠들은 다 계약을 하거나 구입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근데 가끔 그게 아닌 경우가 언뜻 지나가다가 이제 우연히 찍히거나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이제 분쟁의 소지가 되고, 그럼 의도적으로 넣었냐, 정말 우연히 넣었냐, 이런 것들을 가리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저작권 얘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수익 창출로 연결이 되냐 아니냐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런 어떤 뭐 인용이든 뭔가 뭐 혹은 활동을 해서 혹은 뭐 도용을 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상황에서 그게 나의 수익으로 연결되면 당연히 보상을 원작자한테 해줘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의도를 했든 아니든 제가 모르고 했어도 보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저작권을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수익으로 전혀 창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뭐 딱히 이제 그게 죄가 아니다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유해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혹하게 벌을 내리지는 않는 부분은 분명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마침 원영님이 또 채팅방에 링크를 공유해 주셨는데 그 이승철 및 아이유의 곡이 중국 곡에서도 나오고 했었나 봐요. 유튜브 상에서 저작권이 중국어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저작권의 도용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음악을 제작한 게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제작한 비즈니스 모델, 한국에서 생각하신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관련된 특허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원영님 얘기에 빗대서 생각하면 갑자기 해외에서 누군가가 정말 의도적으로 따라해서 카피를 하고 만들고 거기서 수익 창출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해외일수록 기준이 다 달라서 좀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 드린 의도적인가, 그 다음에 수익 창출이 있는가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해외에서 악용이 되는 케이스라든지 많이 검색을 해보시고 또 살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작권 위반에 대한 이슈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NFT라는 얘기에 또 들어가기에 앞서서 결국 소유권이랑 저작권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가 중요해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그림이나 어떤 컨텐츠, 음악이나 이런 곳에 투자를 할 때에도 결국 그 소유한 것에 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저작권에 대한 활동에 투자를 하는 건지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꼭 컨텐츠를 제작하지 않아도 유통을 시키거나 플랫폼을 제작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서 소비자로 활용을 하실 때도 반드시 나오는 이슈인데요. 일단은 소유권은 어떤 물건이 존재를 한다는 전제하에 그거를 그 물건이 존재하는 한 계속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고 조금 요거를 그냥 그 사전에 있는 대로 하면은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이라고 하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물건이 존재하고 그걸 내가 갖는다라는 개념이고 소유라는 말 그대로. 근데 저작권은 내가 소유를 하는 건 아니고 그 내용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누구에 속하는지 하는 부분이고, 이게 법으로 너의 저작권을 좀 보장을 해줄게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만 보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70년 지나고 하면 그런 어떤 권리는 좀 자유롭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유권이랑 저작권이 좀 달라요. 내가 가지는 거랑 내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거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소설가의 소설책을 여러분이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소설책은 소유권이 산 사람한테 있는 거죠. 왜냐면 돈을 주고 샀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소설의 뭐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디어, 그다음에 구성, 그다음에 이런 문체를 썼구나 하는 부분들은 소설에 대한 저작권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을 내가 소유할 수는 있는데 그 안에 담긴 철학이나 가치관, 그다음에 사상 등은
저작권은 그 사람이 책을 샀어도 거기에 소유가 되지 않죠. 그래서 그 책을 쓴 사람은 본인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른 예를 들어서 영화 각본이나 연극 대본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그런 계약들을 맺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게 소유권이랑 저작권이 나뉘어지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게 어디서 소유권이랑 저작권 이슈가 돋보이게 되냐면요. 이제 보통은 얘기할 때 그렇게 막 우리가 헷갈릴 만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전시권이라는 게 있어요.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게 약간 어제 메타버스나 앞으로 나중에 얘기할 NFT나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컨텐츠랑 좀 연관이 되는 건데 전시권에서 말하는 전시라는 거는 예술 작품을 누군가에게 보이는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진열을 하는 건데요. 이게 보통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전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물론 본인의 걸 당연히 전시할 수 있어요. 온라인 공간이라든지 내가 갤러리를 빌려서 전시를 할 수 있는데 보통은 그걸 이미 제작한 사람보다 이미 산 사람이 많죠. 특히 이제 갤러리라든지 이런 데서 미술 작품을 구매를 한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NFT나 메타버스랑 연관이 되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떤 콘텐츠들을 메타버스 안에서 쪼개서 판매를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권리나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건데 그 점에서 이런 소유권이나 이제 저작권을 기반으로 전시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메타버스 내에 내가 마련한 공간에 어떤 콘텐츠들을 두고 전시를 하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원을 예를 들면 그런 메타버스 공간 안에 전시를 해놓고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요. 근데 그래서 지금 NFT도 소유권은 이전이 되지만 저작권은 이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뭐 하고 있는데 그게 약간 계기가 된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근에 뭐 이중섭, 김환기, 박수근 이런 좀 유명하신 작가분들 있죠. 이제 그분들의 작품을 NFT로 발행을 해서 경매를 추진하려다가 그거는 소유는 하고 있을지 몰라도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NFT로 발행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런 어떤 NFT 소유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당장 NFT에서 뭔가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결국 저작권이나 소유권에서 이제 많은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상상하기 쉬운 이야기로는 만약에 동네 사진관에서 여러분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뭐 증명사진 같은 걸 찍은 경우에 보통은 사진을 찍으면 사진만 인쇄를 해주거든요. 요즘에는 그래도 좀 디지털 파일로 주시는 경우들이 있으시긴 한데 근데 예전에는 이제 필름으로 찍었었는데 그 필름을 주거나 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되게 창의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내 얼굴을 찍은 거기 때문에 나한테 소유권이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증명사진은 저작권은 없어요. 그 어떤 창작적인 내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필름이나 인화된 사진은 내가 소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진관 입장에서는 계속 돈을 받고 싶으니까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원판 필름이나 이런 거는 고객한테 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냥 찍으려면 다시 오시라. 혹은 다시 오면은 뭐 인화를 유료로 해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 이런 소유권이나 저작권 개념이 명확했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필름을 나한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저작권이랑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뭐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하거나 혹은 그걸 판매를 할 때 누가 디자인하고 누가 소유를 했는데 판매를 하고 나니 저작권은 그 디자이너 혹은 기업 측에 속하면서 소유권은 각 물건을 구입하신 분한테 소속된다 하는 개념이 지금 제가 이렇게만 얘기 드렸을 때는 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제품을 팔고 거기서 이제 누가 카피를 했을 때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특히나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뭐 음원이나 음악도 특히 그렇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좀 카피가 이루어졌을 때 그걸 판단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원영님이 채팅방에 또 추가적인 정보를 주셨는데, 유튜브 심사가 좀 허술하다 보니까 무단으로 리메이크한 곡들이 원곡 행세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걸 통해서 국내 음원을 해외에서 좀 뺏어가는 경우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얘기 드리는 내용들이랑 결국 관련이 있죠. 아무래도 바로 음악이 아니더라도 비즈니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고민해서 인터넷에 올려놨다 하는데, 이제 제가 아까 비공개로 아카이빙 하는 게 좋다고도 말씀드렸지만, 공개된 곳에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받기 전에 좀 기분이 좋아서 등등 어떤 내용들을 올려놨는데, 이제 그걸 특허를 게다가 해외 특허까지 내기도 전에 해외에서 가져가 버리면 방법이 없거든요. 이거는 조금 극단적인 얘기지만, 만약에 어떤 분이 막 사업 아이디어를 열심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론 투자 받기 전에는 다들 보안도 철저하고 하니까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근데 만약에 인터넷에, SNS에 이런 모델을 내가 만들어서 이제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미처 특허에 등록을 하기 전에 구글에서 우연히 그 SNS를 보고 야, 우리도 만들자 해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먼저 나왔다 하면 걔를 따라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했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런 지금 원영님이 얘기해주신 유튜브에서 해외가 조금 뭔가를 권리를 가져가서 이미 등록을 해버린다든지 유튜브에서 심사가 잘 안 된다든지 하는 부분도 결국 많은 이슈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국제적인 온라인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터폴이랑 공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조금 되게 개인이 살짝 따라해서 그려봤다고 그거를 누가 이슈화를 하거나 하진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인가, 그다음에 수익 창출이 되는가 라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후 50년, 사후 70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작물 자체의 보호 기간은 사후 50년인데 저작권은 사후 70년이라고 하는 게 그림이나 음악에도 전부 적용이 되는데, 아마 지금은 보통 컨텐츠라고 하면 떠올리는 게 그림, 음악, 그다음에 이제 간혹 영상이나 영화이지만 지금 게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게임이나 메타버스 안에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비즈니스나 거래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저작권 관련해서도 차츰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제페토에서 제페토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예전에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원래 있는 아이템 외에 어떤 아이템을 내가 고안을 하거나 혹은 게임 내의 아이템을 내가 제작을 하거나 제안을 해서 어떤 새로운 코디네이션이 되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소유권은 아니지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점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자본이 있으면은 그냥 자본 기반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이슈가 되는 거고, 특히 그러면 이제 음악 얘기했을 때 그림도 그럼 고전 명화나 클래식 음악은 괜찮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다만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 자체는 소멸하지만 그걸 또 누군가가 연주를 하거나 하면은 그건 저작 인접권이라는 또 전혀 다른 개념이 포함이 돼서 또 허락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저작권이 없다라고는 해도 사실은 본인이 직접 연주를 해야 지금의 이런 내용들이 자유롭게 되는 거고요. 안 그러면은 좀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전반적인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면 결국 NFT는 어떻게 거래가 되고 나중에 이제 작품을 구매를 할 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막 1시간 안에 전부 담기에는 또 내용이 방대하고 NFT 자체는 따로 다뤄야 되는 내용이에요. 네, 리치 판사님이 울어주시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오늘의 내용은 NFT라는 걸 추후에 제가 얘기를 드릴 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작품이나 컨텐츠를 쪼개서 판다는 개념이라 그게 왜 저작권을 의식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거 위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텐츠를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럼 NFT라는 얘기는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NFT 작품이라는 경계도 아직 좀 모호해요. 그래서 지금 그림이나 음악이 일단 들어가고 또 화제가 되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후에는 좀 영화나 영상 또 그 안에서 판매가 될 거고 어제 리치 판다님이랑도 말씀 나눴었지만 메타버스 내에서의 어떤 부동산 개념들도 지금은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 전혀 별개로 돌아가지만 어떤 시점에서 분명히 연결되는 지점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동산 외에도 또 컨텐츠도 물론이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로 결국은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결국 계속해서 이런 NFT나 혹은 내가 어떤 권리를 사고 파는 거에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비트코인을 당장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더리움으로 나중에 어떤 거래를 한다라고 나왔을 때 내가 이더리움을 사야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는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FT로 된 컨텐츠를 산다고 해서 저작권을 갖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고 해요. 지금쯤이면 슬슬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그 움직임이 있고 이게 근데 잘 읽어야 되는 거는 문체부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건 물론 보호를 위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비즈니스가 새로 생길 때 보면은 그런 어떤 정부 기관이나 누군가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소비자를 보호하자라고 하지만 결국 거기에서 또 금액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인증을 하거나 뭐 특허를 내거나 해서 결국은 이거는 좀 차가운 냉정하게 바라보면은 국가가 꼭 다 보호해주는 건 아니고요. 국가도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잘 관리를 하는 게 또 국가 입장에서도 그렇고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의 질서를 정돈하는 데에서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국가가 혹은 어떤 기관이 움직이니까 다 안심이다 라기보다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거기에 비즈니스에 찬스들이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문체부에서 뭐 가이드라인 배포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컨설팅 해주는 기업들도 점차 생겨날 거고요. 그다음에 NFT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이나 음악 외에도 여러 오프라인에 있는 사물들, 재산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갖고 있는 돈이나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메타버스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많은 에이전시들이 등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대비해서 가이드라인이 생기는 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사이드 프로젝트나 비즈니스를 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분명 이런 대화를 나눠야 될 순간이 온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그 문체부 말고도 다들 우리 보호하자, 에코시스템 만들자라고 많이들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KT랑 경기도도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런 NFT 공연 예술의 수익화와 소유권 보호라는 거를 지금 이제 좀 활동을 하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어제 메타버스 얘기할 때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런 메타버스나 NFT 개념은 그림이나 음악뿐만 아니라 상품이나 공연이나 그 안에 티켓팅이랑도 결국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비즈니스 차원에서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 관련된 플랫폼들도 굉장히 많죠. 아까 원영님이 얘기해 주셨던 유튜브도 포함해서 뭐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그런 NFT가 적용된 컨텐츠들이 올라올 수도 있을 거거든요. 추후에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어떻게 보호를 하거나 이건 내 거다. 이제 아까 얘기 드린 소유권이랑 저작권처럼 이건 내가 샀으니까 내 거다. 혹은 이건 내가 만들었으니까 소유는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나한테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복잡하지만 결국 많이 생기는 거죠. 또 그런 컨설팅을 하는 비즈니스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분야가 하나 생기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영님도 어제랑 전에 메타버스는 국가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결국 모든 비즈니스들이 또 그 안에서 창출이 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서 기사를 통해서 계속 접하다 보면 그런 세계관 자체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구상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컨텐츠 관련된 스타트업은 뭐 워낙 많고요. 컨텐츠를 제작하는 곳은. 네, 컨텐츠를 보호하는 스타트업은 아직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스타트업 비즈니스로 어렵지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 근데 컨텐츠에 대한 스타트업을 위해서 지금 이제 콘텐츠진흥연구원에서도 뭐 100억을 투입했다라고 하니까 계속 스타트업들은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저작권이나 소유권 보호는 계속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컨텐츠랑 스타트업 얘기를 하면 NFT로 연결되기 전에 빠질 수 없는 게 뮤직하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뮤직하우 얘기 잠깐 하기 전에 채팅창에 지금 세원님께서 얘기를 주신 질문에 대해서 좀 읽어드려볼게요. 회사에서 콘텐츠를 생산할 때 어떤 기업은 콘텐츠를 만든 에디터의 프로필을 노출하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기업을 내세우기도 한다. 근데 두 경우 모두 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사에 있는데 에디터가 회사 플랫폼에도 콘텐츠를 올리고 에디터의 개인 블로그에 올릴 경우에는 저작권이 어떻게 되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기업에 속해 있는 분이거나 기업과 계약을 하신 분이면은 기업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개인 블로그에 내용을 올리면 일단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소송을 걸 수가 있고요. 만약에 회사랑 협의를 한 경우에는 괜찮아요. 내가 뭐 그냥 삼성이라고 할게요. 삼성에서 이제 수주받은 혹은 내가 거기에 소속해서 한 디자인에 대해서 내가 좀 주변에 자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삼성이 거절하겠죠. 근데 삼성이 아니라 조금 작은 스타트업이에요. 근데 스타트업에서 어떤 디자인을 했는데 내가 이걸 개인 블로그에 올리면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우리 기업이랑 제휴를 하자고 할 것 같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걸 올리는데 정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내가 그걸 가지고 일단 회사랑 얘기를 해서 올리셔야 문제가 없고요. 근데 물론 회사가 인정을 했다는 부분도 잘 기록으로 남겨놔야겠죠. 구두로만 하기보다는 녹음이나 뭐 텍스트나 메일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블로그에 올리는 거는 회사와의 협의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회사에 어떤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새로운 영감을 받아서 내 개인적인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회사에 제출한 내용이랑은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개인적인 블로그에 올리셔도 괜찮고요. 이제 그거는 근데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회사에 무엇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면 또 회사에서 딴지를 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소송 싸움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지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지금 그래서 세원님이 추가 질문으로 디자이너 경우에도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홈페이지에 사례를 올릴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네, 맞아요. 그래서 해당 회사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은 내용을 웹에 올릴 수는 없고요. 근데 다만 디자이너 분들이 본인의 어떤 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이나 혹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약간 그 기업을 연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우고 포트폴리오에 넣으시는 경우들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쇄를 하거나 온라인이 아닌 상황에서 내가 내 어떤 포트폴리오를 보여줘야 될 때는 조금 그렇게 보여주시는 경우는 있고요. 웹에 올리면 제3자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기업의 브랜딩 이미지가 훼손이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컨텐츠 관련된 부분이 지금 세원님께서도 질문 주신 것처럼 되게 사례가 많고 복잡한 가운데 또 우리는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뮤직하우라는 음악 플랫폼이 나온 거를 살짝 언급을 드리면서 조금 이제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한 작품을 왜 얼마에 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오늘 얘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뮤직하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요 내용은 사실 NFT에서 또 자세히 다룰 건데, 혹시 리치 판다님 왜 우세요? 혹시 네 코멘트 있으시면은 네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꾸준한 수익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공유 플랫폼이어서 물론 해외에서도 비슷한 기업들이 있지만 일단 현재 기사들에서는 뮤직하우가 세계 최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음악을 쪼개서 사는 거거든요. 최근에는 브레이브걸스 음악도
좀 쪼개서 사람들이 샀다고 해요. 이 뮤직하우 내에서. 근데 이게 약간 주식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노래라는 거를 그냥 하나로 파는 게 아니라 쪼개서 시장에 상장이 되고 판매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작권을 일단 뮤직하우가 저작권을 구매를 해요. 이 음악은 이제 우리가 구매를 하겠다라고 사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소유권을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휘성의 눈물길 같은 경우에도 300주로 쪼개서 옥션을 했었다고 해요. 시작가는 7,500원이었는데 최고 15,500원까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음악을 300명의 일반인이 소유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음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소유한 분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 특징이죠. 그래서 이게 주식이랑 근데 조금 다른 부분은 보통은 주식에서는 싼 거를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이제 주된 행동이에요. 주된 부분인데 이런 지금 뮤직하우처럼 음악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이나 저작권의 일부를 사게 된다 하는 부분은 싸면 좋다는 개념을 벗어났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저 가수의 팬이어서 저 가수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돈을 많이 주고 사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가치가 새롭게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이런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이랑 주식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뭐 지금 당장 음악을 제작을 하시거나 하지 않더라도 결국 거기에서 구매를 하시거나 투자를 해서 좀 나의 수익을 남겨봐야겠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하는 일반적인 그 장사의 개념에 비슷한데 요 뮤직하우 같은 음악 저작권은 팬들이 일부러 비싸게 거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가수한테는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가격에 대한 변동성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내 팬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그들이 좀 더 좋은 가격으로 납득을 해서 사주느냐 하는 부분이 뭐 음악이나 그림뿐만이 아니라 컨텐츠를 제작하시거나 판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수익이나 그다음에 뭐 그 권리에 대한 보호 기간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요거는 나중에 NFT에서 다시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럼 컨텐츠를 구매를 한다고 할 때 가격을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냐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면 사는 입장에서도 이 가격이 진짜 맞는 가격인가 할 수 있고 파는 입장에서도 내가 이만큼의 가격의 컨텐츠를 팔아도 될까? 예를 들어서 뭐 브이로그로 작성한 어떤 영상이 인기가 너무 좋아서 이걸 뭐 NFT에 올리거나 내가 팔아볼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에 그런 작품 혹은 컨텐츠가 얼마가 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컨텐츠를 왜 사냐? 그러면 또 작품을 왜 사냐 하는 부분이 먼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소장하시려고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고요. 그냥 내가 좋아서 구매를 하겠다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까 얘기에 계속 나오는 투자용이 많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림 같은 경우에는 경매에 나오는 옛날 유명한 아티스트 작품들은 뭐 피카소의 유명한 그림은 1,000억 원도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사뒀다가 나중에 어떤 재산의 가치로서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투자용으로 가지는 게 생기는 거고요. 작품을 사거나 컨텐츠를 구매하는 게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랑은 전혀 별개로 인테리어용으로도 많이들 사시죠. 근데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비즈니스랑 좀 관련이 없어 보였을 수 있지만 어제 얘기 드렸던 메타버스, 그다음에 예전에 얘기 드렸던 메타버스 라이브 커머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메타버스로 된 공간을 이제 차츰 인테리어를 하려고 사람들이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뭐 최근에 여기저기 글에도 썼던 건데 그래서 내가 가진 내 아바타의 메타버스 공간을 인테리어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서도 그림, 뭐 그다음에 음악 말고도 여러 컨텐츠나 상품을 그 안에 꾸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는
컨텐츠인지 제품인지가 굉장히 구분이 모호해지는 거죠. 옛날에는 TV를 샀다 하면 그냥 TV는 제품인지 컨텐츠가 아니었는데 그게 메타버스 안에서 구매를 하고 그 안에 또 영상이 들어있거나 혹은 영상을 틀 수 있거나 하면 메타버스 안에 컨텐츠가 되기 때문에 그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그림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컨텐츠가 다 적용이 될 수 있는데 내가 그럼 작품을 구매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 작품을 팔 때에는 혹은 컨텐츠를 팔 때는 내가 거기에 들인 시간을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만약에 시급이 얼마면은 뭐 이 정도 시간을 들였으니까 이 정도 가격이겠지라고들 하시는 것 같고요. 이거는 조금 그냥 완전 구체적인 이야기로 한 A4나 A3 정도의 포스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었을 때 한 30만 원 정도의 거래들을 하시긴 하거든요. 제작을 하는 디자인까지만 했을 때요. 이제 거기에 폰트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특정 아이디어를 추가를 해야 되거나 하면 이제 50, 80 이렇게 점점 뛰는 거죠. 포스터 하나만 해도. 근데 그런 거가 그러니 이제 얘기를 드리는 다양한 컨텐츠, 음원, 그 다음에 그 외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이디어들은 당연히 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구매를 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일단은 디지털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가 요즘에 또 관건인 것 같아요. 사실 아트 작품이어도 디지털로 된 거랑 파인 아트라고 해서 직접 그린 부분이랑은 좀 취급이 달라지거든요. 옛날 기준은 보통 파인 아트나 이런 오프라인 기준으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되고 게다가 메타버스나 NFT에서 그걸 다 쪼개서 파니까 결국은 디지털로 환산이나 혹은 변경이 가능하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구매를 하실 때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게 결국은 작품의 가치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투자용으로 쓰시더라도 결국 이 작품이 디지털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문제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게 복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려들을 하시고 가격이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복사본을 대비를 하기 위한 게 에디션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사진은 내가 100장까지만 인쇄를 하겠다 하는 걸 가지고 그걸 어필해서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매번 인쇄가 돼서 계속 나오는 사진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100장까지만 뽑는 100분의 3번째, 100분의 17번째 이런 사진은 이제 점점 의미가 있다 보니까 에디션이라는 개념이 있으면은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요. 여러분이 사실 때도 파실 때도. 그렇다 보니까 NFT에서도 오픈 에디션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에디션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한 999번까지 좀 오픈되어 있는지 이런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한 보증서가 좀 필요하거든요. 요게 좀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인데 에디션은 에디션이고 그 에디션을 보장해 주거나 이 작품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장을 해주는 게 작품 보증서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그 작품에 대한 기록들을 한다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이제 좀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NFT나 디지털로 작품이 있어도 그걸 살 수 있는 건데 이런 작품 보증서를 또 발행해 주면서 돈을 받는 기관들도 있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기관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비즈니스가 무수하게 파생이 되기 때문에 작품 보증서도 굉장히 필요한 개념이지만 이걸 발행하면서 드는 돈들이 있어요. 막 어떤 유명한 기관에서 인증해준 작품 이렇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가격이 올라가고 이제 그거 외에는 운송료나 배송료가 발생을 하는지 아니면 언제 제작을 했고 누가 했는지 혹은 어떤 기업에서 어떤 컨텐츠로 발행을 했는지 하는 히스토리 부분이 또 가격에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내가 사거나 혹은 내가 팔 때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이제 요 에디션에 대한 개념은 또 딥하게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오픈 에디션도 포함해서 법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는 NFT에서 다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제가 일단 한번 오늘 얘기한 거 마무리랑 그 중간에 있었던 꿀팁 부분 얘기 드리고 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좀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아까처럼 채팅방에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올라오셔서 말씀을 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게 참 저도 현생이 있다 보니까 되도록 1시간 안에 담으려고 하는데 1시간에 딱 맞추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오늘 얘기 드렸던 내용은 어제 카카오음에서 저작권 협회 관련된 이슈들이 기사로 나와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컨텐츠와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취지로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때 당장 작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컨텐츠로 연결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 그리고 어제 얘기 드렸던 메타버스나 앞으로 얘기 드릴 NFT 관련해서도 결국 연결이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컨텐츠 저작권 그리고 커머스라고 표현한 부분은 일단 오늘에 한해서는 구매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이야기에 대해서 저작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 저작권 개념이나 이런 걸 먼저 얘기를 드리고 어제 얘기 드렸던 메타버스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컨텐츠랑 저작권 관련해서는 일단 그 개념 자체가 있고 근데 개념 외에도 저작권을 위반한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원영님이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유튜브에서는 그런 외국의 사례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 노래를 중국에서 저작권 등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는 좀 허술한 부분들도 얘기를 드렸고 컨텐츠나 저작권을 누군가가 위반을 했느냐 아니냐 하는 포인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의도적인지 그다음에 그게 수익 창출이랑 연결이 되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면 좋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저작권에 대한 이슈들인 거고요. 그리고 저작권 얘기를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또 소유권과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차이가 되게 어렵기는 한데 왜냐하면 그냥 소유하는 거랑 저작권 자체는 쉽지만 뭐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부분은 법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소유를 하는 것과 저작권을 가지고 내가 그 내용을 아이디어로 기반해서 다른 작품 활동을 하거나 다른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디자인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세원님이 질문 주셨던 디자이너가 회사의 컨텐츠 외에도 다른 컨텐츠라든지 관련된 컨텐츠를 디자인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작권 측면에서 좀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소유권이나 저작권은 단순히 그림이냐 음악이냐 뿐만 아니라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갑자기 뭐 중국이 됐든 혹은 다른 나라가 됐든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거를 아까 언급을 드렸고요. 그리고 NFT라는 점을 이제 추후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거래를 할 때는 이런 저작권 개념이랑 소유권 개념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전시권, 전시를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게 결국 의미하는 거는 나중에 라이브 커머스가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 아바타가 가진 집에서 작품이나 혹은 상품들을 전부 전시를 해놓고 그걸 인테리어처럼 해놓고 즐기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전시권이라든지 소유권이랑 저작권도 분명히 많이 발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나중에 디자인을 하시거나 판매를 할 때 물론 그게 내가 개인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메타버스로 도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이랑 제휴를 해서 그 안에 어떤 세계관에 내 제품이나 내 비즈니스를 넣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권리가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컨텐츠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인터폴 등의 국제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도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관해서는 컨텐츠 관련 스타트업은 지금 컨텐츠진흥연구원에서 100억을 투자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힘을 쏟고 있지만 컨텐츠 보호나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스타트업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우면서도 혹은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주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는 것이 뮤직하우인데 거기에서는 음악을 쪼개서 팔고 있고 지금 실제로 많은 가요 음악들을 쪼개서 한 음악인데 한 300명 정도가 쪼개서 그 음악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거나 한다는 걸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이 주식과 비슷한 것과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비슷한 거는 내가 그 권리를 쪼개서 사서 갖고 있다가 가치가 올라가면 내가 지닌 어떤 그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같지만 그건 동일하죠. 근데 다른 점은 내가 그렇게 해서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음악 부분이라든지 컨텐츠에 대해서는 팬덤이 있다 보니까 팬들이 비싸게 사고 그다음에 안 팔고 하려는 움직임들이 주식과는 달라진다는 점이 좀 특징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메타버스나 NFT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쪼개서 팔고 쪼개서 투자하는 것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후에 어떤 소비자로서 활용을 하시는 데에도 분명히 연결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어제 메타버스에서 나왔던 블록체인이나 게임이나 부동산 그 자체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연결이 될 것 같고 어제 자동차 업계 관련해서도 메타버스 얘기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서 결국은 메타버스가 확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메타버스 안에서 마케팅을 하고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에는 컨텐츠의 구매 중에 한 가지 갈래로 작품을 구매할 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하게 되는가를 얘기를 드리면서 작품을 왜 사는가? 소장 혹은 투자 혹은 인테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근데 작품을 이제 당연히 거기에 들어간 노동 시간에 대한 걸 기준으로는 하지만 그래도 판매를 하거나 구매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디지털인지 혹은 디지털이 아닌지. 근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이 대세이지만 카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에디션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에디션은 오픈 에디션이랑도 연결이 되어서 NFT에서도 오늘 자세히 얘기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결국 오픈 에디션처럼 에디션을 통해서 희소성을 부여하거나 거기에 대한 가치 투자가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한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저작권이나 소유권이 존재하느냐도 물론이고 그것에 대한 에디션을 어떻게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거를 컨텐츠를 가지신 분들도 물론이고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걸 말씀을 드렸고 또 작품 보증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작품 보증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또 희소성이 올라가거나 작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운송이나 그다음에 히스토리 관련해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히스토리는 결국 작가 개인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브랜드 히스토리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세원님이 말씀 주신 거랑도 연결해보면은 단순히 한 작가나 한 디자이너 혹은 한 음원을 가진 어떤 가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거는 기업들 자체가 대응을 하는 컨텐츠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앞으로의 사이드 프로젝트 뿐만이 아니라 그냥 직장을 다니신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마주할 수 있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식 투자에서 비트코인 투자까지 왔지만 점차 이런 NFT를 포함해서요.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또 주류를 이루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혹시 관련해서 좀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 리치 판다님 올라오시고 다른 분들도 코멘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치 판다님 안녕하세요. 네, 레모님 오늘도 멋진 강의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코멘트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혹시나 싶어가지고 저작권 관련돼가지고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저 예전에 소설책 같은 걸 좀 출판을 했었는데 각 유행이었던 게 이제 소설책을 스캔하거나 아니면 텍스트본이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다운받아서 그분들이 어린 분들이 이제 그거를 뭐 네이버 카페라든지 이런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약간 글들을 공유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네. 되게 거창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썼던 거를 그냥 본인 과시용이나 본인들 공유용으로 올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법률사무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그 제가 작성했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매체를 통해서 이제 많이 공유되고 있는 게 센싱이 됐다고 본인들한테 위임을 해주면 그거를 본인들 저작권 관련돼서 소송 관련된 것들을 진행을 해서 그거와 관련된 수익금을 반반씩 나눠서 이제 뭐 하자고 얘기를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저는 대부분
그때 어린 친구들이 올린 거기 때문에 그냥 괜찮다고 하고 말았었는데 어. 다른 작가분들 보시니까 네. 책을 통해서 출판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보다 그렇게 합의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와우. 많을 정도로 예전에 와우. 되게 그게 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사라졌다지만 혹시라도 과거에 뭐 카페나 어떤 그런 매체에다가 뭐 등업용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저작권들 타인의 저작권을 올리셨던 경험이 있다면 그런 거를 삭제하시는 게 나중에라도 그거 다 찾아가지고 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혹시라도 네, 그런 분들 계시면 지워주시고 그럴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게 실제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꼭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지금 리치 판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디즈니 얘기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무인도에서 나오려면 디즈니 모양의 미키마우스 이런 거를 잘 모래에다가 그려놓으면 디즈니가 어떻게든 저작권료를 받으려고 찾아온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런 좀 큰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지금 리치 판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기업들이 지금 당장 큰 금액이 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이점이 있기 때문에 놔둘 뿐이지 나중에는 금액이 커질 수 있다 보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책 관련해서도 사실 유튜브에서 음악이나 그림 말고도 아까 제가 배경으로 뭐 뭔가 스쳐 지나가거나 하는 것들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클럽하우스가 나왔을 때 책을 읽어주는 방들에 대해서도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서 보통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소개에서 그치기 때문에 마케팅이 되기도 하니까 많이 그걸 가지고 이제 출판사에서 딴지를 걸거나 하진 않는데 이제 책 자체를 읽어주거나 영화를 보여주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 클럽하우스 내에서도 책을 읽어주는 거에 대해서 이슈가 많았고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이제 요 카카오음에서도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리치 판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거 말고도 글이나 혹은 그걸 내가 인용을 하거나 보여주거나 하는 부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 리치 판다님 말씀 들어보고 저도 그 금액이 저작권료보다 비싼 거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워낙 그 가수분들이나 연예인분들이 어떤 이제 문제나 합의가 생겼을 때 그래도 좀 이미지를 위해서 일단은 용서하겠다 하다가 너무 심해지면은 합의나 그런 소송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랑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꿀팁이면서 좀 많이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별 다른 건 아니고요. 기사 같은 거 다른 방에 공유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꼭 링크를 걸어주셔야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혹시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지금 제이드님 말씀 주신 것도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카카오톡에서 여러분들이 링크를 공유할 때가 있는데 제이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링크 자체가 들어가서 어느 매체에서 혹은 어떤 미디어에서 이 얘기를 했는지가 보여지면 그거는 괜찮죠. 근데 지금 제이드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문을 단순히 복붙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게 출처가 어디인지 같이 딸려있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것도 언론이나 매체나 미디어에서 이거 우리 거 가지고 너가 네 의견인 것처럼 함부로 썼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요소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 주시는 팁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에 기반을 한 거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들도 좀 코멘트나 아니면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채팅방에서도 아까 얘기 나왔던 이제 회사 내에 고용된 디자이너가 어떤 식으로 저작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지 얘기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도 또 채팅창에서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반적인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를 한 것 같아서 방 소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방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방은 부업이나 사업, 창업, 그리고 스타트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방인데요.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모델 전반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송출을 하고 있고요. 아직 양방향 송출은 좀 준비 중이어서 클럽하우스에서는 듣는 쪽으로 하고 이 카카오음에서 대화를 하는 쪽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근데 제가 초반에 얘기 드렸듯이 클럽하우스가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클럽하우스에서도 혹시 카카오음에서 대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채팅방을 링크를 원하시면은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음에 연결되어 있는 오픈 채팅창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나 대화나 정보나 자료를 공유하기도 하니까 거기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주제는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선별을 하거나 가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이나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작권 얘기도 나왔지만 제가 오롯이 생각한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이런 경향이 있다 혹은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더 이제 질문이 허림님 허림님이 지금 손 들어주셨는데 허림님 사라지셨나요? 네, 손 드시고 약간 사라지셨나 봐요. 따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고요. 또 질문이나 여러 가지 있으시면은 채팅창 통해서 말씀 주시고 이런 내용도 다뤄줬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코멘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사실 점점 아침에 원래 방이 없다가 조금씩 생기고는 있는데 제가 좀 추천하는 방식은 물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다음에 뉴스들을 좀 들어보시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세상 돌아가는 뉴스에 대해서 요즘에 이런 게 트렌드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얘기 드렸던 저작권이나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면서 여러분만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여러분만의 사고방식 혹은 비즈니스 철학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시다 보면은 그게 또 확장이 돼서 다른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또 그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다양한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요즘의 트렌드가 어떤 것인가를 또 생각을 해보시면서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아침에 하고는 있는데 또 다른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일부러 아침에 일어나서 들어와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어떤 식으로 이 내용을 송출을 하거나 좀 제가 브런치를 공유하는 거 외에도 공유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내용을 하려고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NFT는 또 따로 다룰 거긴 한데 저작권 관련해서도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KT님도 원영님도 이모티콘 감사하고 형원지님이랑 근데 원영님 혹시 재택이시면 코멘트 가능하신가요? 제가 재택이시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잠깐 놓쳤네요. 혹시 괜찮으시면 원영님 코멘트까지 듣고 방을 닫으려 했지만 말씀을 못 하시나 봐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모티콘으로 많이 표현해 주셨고 K님이랑 종현님, 영원님도 리액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내일 뵐게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방은 닫겠습니다. 3, 2, 1